안녕하세요. 온찬일기의 사자엄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패전사가 들려주는 승리 뒤에 감춰진 25가지 전쟁 세계사를 주제로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등장했던 250만 년 전부터 인류는 갈등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인류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동안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싸워왔고, 싸움과 더불어 전술과 무기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어디선가는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했고, 또 다른 어디선가는 영웅의 탄생을 축하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에는 역사 유튜브 채널 패전사의 세계사 속 승리 뒤에 감춰진 25가지 패전쟁 이야기를 담았다. 세계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1, 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의 전투와 태평양 전선에 패배한 전투 이야기를 유튜브 패전사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또한 이념과 사상의 갈등 한가운데 있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크고 작은 근현대 전쟁에 패배한 전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승자의 역사 뒤에 가려진 패배한 전쟁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답의 역사 속에서 우리만의 정답을 찾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의 행간을 잇는 패배의 기록, 승리 뒤에 가려진 이야기를 뒤쫓다.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이 있다. 역사 속 승리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지만 단순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실패했던 패배의 역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역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치밀하게 준비한 전투에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속의 인물들이 한 선택과 운까지도 전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 누구보다 앞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고집을 부리며 전투를 패배로 이끄는 무능한 인물들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에 패배한 전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거창한 대의나 비장한 결심보다는 아주 작고 어이없는 실수들이 승패를 결정지었다. 지휘관들의 시계가 서로 맞지 않았다던가, 적군을 아군으로 착각했다던가, 각자의 이득만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는 일도 있었다. 전략도 작전도 없이 개인의 아집으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으며 화려한 명성 뒤에 잊지 못할 흑역사를 쓴 전쟁 영웅들도 있었다.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근현대 전쟁까지 세계사의 맥락을 읽는 25가지 패전쟁 이야기.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는 이처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패배한 전투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전투를, 2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근현대 전쟁까지 패배한 전투 이야기를 담아 시간순으로 구성하였다. 전쟁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짚어주고 당시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과 얽힌 뒷이야기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롭게 풀어냈다. 패배의 순간에서 거대한 역사로 넘어가는 생생한 장면들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유튜브 채널 패전사에서 소개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아직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도 함께 담았으며 누구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다. 갈리폴리 전투, 대영 제국의 거대한 삽질. 전쟁 초반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국민을 단결시키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국민 영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집불통의 말싸움조차도 지는 것을 싫어할 만큼 패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금수저 출신의 승승장구만 하던 이 오만한 인물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갈리폴리라는 마법 같은 단어였다. 실제로 처칠은 갈리폴리라는 말만 들어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냈고, 그런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갈리폴리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처칠에게 약점이었던 갈리폴리가 무엇이었기에 처칠을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었을까? 위대한 정치가 처칠이 평생 치를 떨었던 갈리폴리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오스만 제국의 어제와 오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전쟁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온전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대상 없는 울음만이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전쟁은 사람들의 몸속 깊은 곳에 공포를 남겼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유럽의 각 나라들은 어느 쪽에서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알량한 자존심에 수많은 젊은이만 이름 모를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었다. 당시 대영제국 프랑스 제3공화국, 러시아 제국 등의 연합군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위치상 연합군과 동맹국 양쪽 모두와 가까워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어떤 국가였던가? 16세기 오스만 제국은 전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공공의 적이자 벌벌 떨게 만들었던 초강대국이었다. 1453년 술탄 메흐메트의 최정의 근위대인 예니체리는 기독교의 성지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며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렸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럽 기사의 목을 가져갔다. 13세기 다민족 국가에서 시작한 오스만 제국은 정복전쟁을 통해 서서히 영토를 확장했다. 특히 메흐메트, 술레이만 등의 위대한 술탄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까지 점령할 정도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바 있다. 당시 주변 유럽 국가들은 이런 오스만 제국의 위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위상은 영원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술탄의 최정예 병력이었던 예니체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술탄을 암살하며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럽의 빠른 기술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오스만 제국은 군사적으로도 유럽에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18세기에 이르러서 근대화에 실패한 오스만 제국은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리스, 이집트,
알제리 등의 영토를 서구 열강들에 빼앗기며 늙고 병든 쇠퇴하는 제국이 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국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던 이슬람의 맹주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한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채 하염없이 무너져 가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든 1차 세계대전을 피해보려 했지만 세계대전의 광풍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전쟁 전부터 연합군과 동맹국 양측 모두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오스만 제국을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였다. 영국, 프랑스가 같은 연합군인 러시아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중해 흑해 항로뿐이었다. 그런데 흑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대 국가 트로이가 번영했던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걸쳐져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야만 했다. 만약 독일이 오스만 제국과 연합해 흑해를 봉쇄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가 도울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적당히 양쪽을 저울질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부터 크림반도 영토 문제로 앙숙이었던 러시아가 연합군에 붙자 오스만 제국은 독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독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육군 근대화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많은 군 장비들을 지원했다. 오스만 군은 독일의 지원 아래 대규모 현대화 병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연합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중립국이었다. 황당무계한 처칠의 먹튀 사건.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중립을 유지했다. 많은 지원을 받으며 독일과의 관계가 좋아졌지만 오스만 제국은 독일의 지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을 한순간에 적으로 돌리기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다.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든 자신의 실리를 취하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전쟁을 피하려던 오스만 제국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이 뒤집히는 결정적 사건이 터진다. 바로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게 제작 의뢰한 신형 전함 2척을 받지 못한 일명 처칠의 군함 먹튀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로 중립을 유지하던 오스만 제국 내 여론이 폭발하기에 이른다. 전운이 감돌던 당시 오스만 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인기가 많던 영국의 젊은 해군성 장관 윈스턴 처칠은 오스만 제국에게서 의뢰받은 신형 전함 2척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거기에 한술 덧든 처칠은 어이없게도 이 전함들을 영국 해군에 배치하는 양아치 짓까지 하며 국가 간의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던 오스만 제국은 그야말로 어이를 상실했고 국민 여론도 급격히 악화하였다. 그리고 이때 독일 전함 2척이 영국 함대에 쫓겨 오스만 제국의 항구로 들어오게 된다. 독일은 어차피 영국 함대 때문에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 2척을 오스만 제국의 무상으로 넘겨주며 의도가 다분한 호의를 베푼다. 결국 이 2척의 전함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며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 편에서 참전하게 된다.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던 오스만 제국의 노력은 처칠로 인해 무산되었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처칠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곧바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자 연합군에게는 당장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동부 전선에서 독일에 고전하고 있던 러시아는 빈약한 무장을 채울 최신 무기 공급이 필요했다. 하지만 다르다넬스 해협이 막혀 영국, 프랑스 함대는 러시아까지 갈 수가 없었다. 서부 전선의 참호전으로 연합군은 피해가 막심했기에 반대편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독일군의 세력을 약화해 서부 전선의 압박을 풀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연계가 실패하며 점점 전황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조급해진 영국은 어떻게든 이 해협을 뚫어야 했고 오스만 제국 역시 이런 영국의 행보를 예상하였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국 해군의 우두머리 처칠은 영국, 프랑스 연합 해군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무력으로 통과한 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한 번에 진격하는 야심찬 작전을 세운다. 하지만 요새화된 다르다넬스 해협 통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무모한 작전이었고 당연히 현장 지휘관들도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오스만군을 약골이라 생각했던 처칠은 작전을 반대하던 육군을 배제하고 영국 해군만으로 밀어붙이는 만용을 부린다.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고 했던가 수백 년간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호령하던 오스만 제국의 저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오스만군은 독일군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해협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협 양쪽에 수십 문의 해안포대와 이동용 곡사포, 탐조 등을 설치했고 함선들의 치명적인 기뢰도 물속에 잔뜩 깔아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르다넬스 해협이 뚫린다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순식간에 위험해질 것이고 오스만군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1915년 2월 19일 영국과 프랑스의 대규모 연합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전함과 순양함, 소해함 등 100여 척 규모의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투 초반, 연합함대는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오스만군의 해안포대를 파괴했다. 하지만 오스만군은 즉시 반격에 나섰고 그들의 해안포 위력도 절대 만만치 않았다. 결국 더욱 깊숙이 해협으로 들어오던 연합해군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오스만군은 영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방어 준비를 해두었고 전투 의지 또한 강했다. 1915년 3월 18일 무리하게 해협으로 들어오던 연합함대는 오스만군이 깔아놓은 기뢰를 건드렸고 그로 인해 연합군의 전함 3척이 침몰하고 한 척은 대파되었다. 한 번에 수백 명의 병력을 잃은 연합해군은 황급히 후퇴했고 자신만만했던 처칠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다. 당당했던 그의 등장과는 달리 씁쓸한 퇴장이었다. 하지만 처칠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갈리폴리 전투, 새로운 영웅의 탄생. 영국은 처칠의 무모한 계획과 연합해군의 삽질로 다르다넬스 해전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 이후 영국은 절치부심하여 해군 단독작전이 아닌 육군과 연계한 대규모 상륙작전 계획을 다시 세웠다. 상륙병력은 영국 본토에서 파견된 육군 보병사단과 영국 해병대, 프랑스군 등이 동원되었다.
특히 영연방의 일원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파견된 엔젯군 등 8만여 명의 육군 병력이 상륙작전에 동원되었다. 그들은 강력한 함포를 보유한 해군의 엄호 아래 육군이 상륙하여 그대로 콘스탄티노플까지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상륙할 곳이 바로 갈리폴리 반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영국의 상륙작전은 준비 과정에서 6주가량이나 늦어졌고 그 덕에 오스만군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들은 6주 동안 병력을 10만 명 가까이 보충했고 다르다넬스 해전으로 파괴되었던 요새들과 해안포들을 다시 보강했다. 대규모 상륙작전의 경험이 없던 연합군의 시행착오로 피같은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었다. 오스만군의 전력이 보강되기 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었으나 결국 연합군이 낭비한 이 6주라는 시간이 갈리폴리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오스만 제국에서는 갈리폴리 전투를 이끈 영웅이 탄생했다. 당시 오스만군 지휘관은 촉망받던 장교 무스타팔 케말 대령이었다. 그는 전쟁 후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워 국부가 되는 인물이다. 케말 대령은 국운이 걸린 갈리폴리의 방어전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전투 전에 그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비장한 연설을 한다. 우리가 무너지면 오스만 제국 본국이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제군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은 살아남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개죽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죽음이 조국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대들 이름은 남을 것이다. 나 역시 여기에서 무너지면 제군들과 같이 시체로 뒹굴고 있으리라. 무스타팔 케말이 어떤 의지로 전투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연설이다.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비극적 결말. 일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단단히 준비한 연합군은 과감하게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오스만군은 이미 케말 대령의 지휘 아래 모든 방어 준비를 끝낸 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연합군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1915년 4월 25일 새벽 6시 드디어 해군의 대대적인 지원 포격과 함께 연합군의 갈리폴리 반도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상륙에 성공한 전초 부대가 해안선에 교두보를 설치하면 후속 주력 부대가 상륙해서 언덕 위의 오스만군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스만군을 너무 얕보았던 탓일까? 지형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연합군은 허술한 작전 준비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된다. 해안에 첫 발을 디딘 연합군은 깜짝 놀라고 만다. 상륙 예정이었던 지역은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지형이었고 해안은 가파른 언덕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 영국군 지휘부가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최악의 지점을 선택한 덕분에 오스만군은 언덕 위에서 연합군을 훤히 내려다보며 사격할 수 있었다. 그나마 상륙에 성공한 연합군들은 그 자리에 참호를 파고 고지대에 있는 오스만군의 대포와 기관총 세례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상륙병력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막강한 해군 함정들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르다넬스 해전에서 뜨거운 맛을 봤던 그들은 오스만군의 해안포대 사정거리 밖에서 사격하느라 정확도가 떨어졌다. 반면 오스만군은 필사적이었다. 연합군의 육군 병력은 함포의 어모 사격 덕분에 어떻게든 상륙했지만 그 이후로는 해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영국군은 서부 전선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며 악명을 떨친 참호전의 실수를 갈리폴리에서도 하고 있었다. 명령에 따라 허허벌판을 향해 무작정 돌격하는 황당한 전술만 반복하는 가운데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설사 병사들이 힘들게 언덕까지 도달하더라도 그곳에는 오스만군의 기관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군 지휘부는 계속해서 이 좁은 해안으로 병력을 우겨 넣었고 좁디 좁은 갈리폴리의 해안은 전사자들로 산을 이루어 갔다. 애초에 목표였던 콘스탄티노플로의 진격은 고사하고 연합군에게는 당장 갈리폴리의 해안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지경이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루한 참호전과 함께 피해만 커지자 영국군 지휘부는 엔잭 병력을 동원한 돌격 작전을 계획했다. 기존의 계획과 별다를 바 없는 단순한 작전이었다. 해군 한 포의 지원 포격으로 오스만군이 참호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동안 엔잭 병력이 과감하게 돌격한다는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핵심은 한포들의 포격 속도에 맞춰 보병이 뒤따르며 전진하는 타이밍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다. 바로 화력 지원을 담당한 해군 지휘관과 돌격을 담당한 보병 지휘관의 시계를 서로 맞춰놓지 않은 것이다. 해군 한 포의 강력한 화망을 바탕으로 돌격했어야 할 엔잭 병력은 한 포 사격이 끝난 한참 후에야 돌격을 시작했다. 포격이 끝난 후 오스만군은 이미 진지를 보강하고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엔잭군은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호에 맞추어 참호 밖으로 용감하게 뛰쳐나갔다. 그렇게 돌격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오스만군의 기관총 화망에 걸려 모두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 그들은 죽을 것이 뻔한 이 무모한 작전을 계속 강행했다. 결국 엔잭군은 단 하루 만에 8,000명이 전사했고 18,000명이 부상당한다. 방탄철모와 방탄복도 없던 시절 그저 차검한 소총 한 자루만 들고 기관총 앞으로 용감하게 돌진하던 이 젊은이들은 하루 만에 파리가 들끓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끝나지 않는 대영 제국의 삽질. 이 참사 후로도 연합군은 상륙 지점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해안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무스타파 케팔의 오스만군은 큰 피해를 보면서도 단단히 참호를 파고 끈질기게 버텼다. 전투가 장기화하자 양측의 희생자는 수십만 명을 넘어갔다. 상륙군에게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과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연합군은 계속해서 해안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오스만군에게 계속해서 박살나는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바보짓을 8달이나 지속했다. 방어하는 오스만군의 정신력과 투지도 대단했지만 연합군의 멍청함도 그에 못지않은 대단한 전투였다. 결국 1916년 1월 9일 연합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갈리폴리 반도에 고립된 병력을 힘들게 철수시켰다. 결과는 참혹했다. 연합군은 56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25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콘스탄티노플 점령은커녕 몇 달 동안 갈리폴리 해안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끝내 연합군은 아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오스만군 역시 25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쓰러져가는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며 국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전투로 오스만의 국민 영웅이 된 무스타팔 케말은 이후 오스만 제국의 혁명을 이끌었고 새로 탄생한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갈리폴리 전투는 오만함의 끝판왕 처칠과 무스타팔 케말이라는 전쟁 영웅의 대결이기도 했다. 어찌 보면 무스타파 케말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는데 처칠의 덕을 본 셈이다. 만약 처칠이 전함 두 척을 아끼지 않아서
오스만 제국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1차 세계대전이 더 빨리 끝났을 것이다. 많은 젊은이가 살아서 집에 돌아왔을 것이고 무스타팔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영웅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갈리폴리 전투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의 자만심과 부주의가 낳은 끔찍한 패배였다. 당시 상륙작전이라는 개념이나 전술도 희미했던 상황에서 갈리폴리 전투는 이후의 상륙작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비록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끔찍한 학살극들에 비해 덜 알려지긴 했지만 갈리폴리 전투도 연합군과 오스만군의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학살극이라고 할 수 있다. 갈리폴리 전투는 영국뿐 아니라 함께 참전했던 호주와 뉴질랜드에게도 최악의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엔잭 병력이 15,000명 정도 되었는데 당시 두 나라의 인구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영연방 국가로 참전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후 국가의식이 싹트며 영국에게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다. 결국 그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보호령을 벗어나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얻었다. 1996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갈리폴리 전투가 시작된 4월 25일을 엔잭데이로 기리고 있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처럼 갈리폴리에서 희생당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또한 희생당한 양국 병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추모공원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